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테오도시우스와 기독교 국교화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후의 로마인 스틸리코 장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러 갑니다. 로마를 지키던 마지막 기둥 스틸리코 장군이 무너지고 서고트족에게 로마가 완전히 털리는 상황까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죠.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에 건국된 로마,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때 멸망하죠. 이때 무너진 것은 서로마이고요.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더 간다.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사이에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세 명의 황제 때 하나 이정표가 된다. 교회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부터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까지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죠. 기독교 10대 박해 살펴봤고요. 그 이후 밀라노 칙령 이후 로마는 기독교 옷을 점점 입게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391년 테오도시우스 때죠. 테오도시우스 이후 이제 멸망하는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를 함께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5세기 395년 테오도시우스가 죽는 때부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까지죠. 395년 마침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는 이제 다신교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로마를 기독교의 일신교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는 죽으면서 제국을 두 아들 장남 알카디우스에게는 동방을, 서방은 차남인 호노리우스에게 맡기죠.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보라색으로 된 이 지역은 장남 알카디우스가 서방, 이 빨간색이 서방, 여기는 차남인 호노리우스가 나눠서 통치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분담에서 분할로 가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습니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분담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두 국가로 나뉜 독립국가가 돼버립니다. 동서방에 등장한 찌질이 황제들. 동서분리, 제국의 동서분리는 야만족이 동시다발적으로 침공해 오던 그 제국 말기의 상황에 대처하려던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시작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때부터죠. 그는 이제 제국을 4등분해서 소위 말하는 사두 정치를 했고,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 다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 여의치 않으니까 콘스탄티누스도 나머지 아들 3명과 조카 2명에게 이제 5등분 해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제국은 너무 컸고, 또 로마 군대가 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혼자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인 이 테오도시우스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래도 타인끼리 분담할 때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이좋게 제국을 잘 통치하리라 믿었을 겁니다. 그는 두 아들을 스틸리코 장군에게 맡기죠. 만약에 동서 분리가 뜻이라면 각기 다른 후견인을 세웠겠죠.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속된 말로 비범은커녕 평범에도 못 미치는 완전 찌질이들 중에 찌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재위는 굉장히 무사했는데 군단의 반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브로시우스, 이미 지난 영상에 다루었죠.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만들어낸 왕권 신수설 그런 거 때문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죽지 않았다.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살아있다. 그들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통치자들이 종교를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 이유가 되죠. 자, 고대 국가들도 중앙 집권, 어떤 왕권 강화를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종교를 활용하죠. 불교가 그랬고, 기독교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자, 반달족 출신 스틸리코의 등장. 자, 스틸리코는 그의 독특한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는 야만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냥 야만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반달족, 야만족이지만 어머니는 로마인이었다. 근데 당시 로마는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만족이기 때문에 그도 야만인인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로마인이고 엄마가 야만족인 경우, 이들은 이제 북의 사회에 따라서 아버지가 로마인이니까 로마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어쨌든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혼혈이었지만 로마인이 아니고 야만족이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황제 경호실장으로 그를 임명하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딸을 딸로 입양한 후에 스틸리코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황실의 일원으로 맞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죽으면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이 스틸리코 장군에게 맡긴 거예요. 후견인을 그 정도의 신뢰를 받은 거죠. 이렇게 최후의 방패이자 또 최후의 로마인이었던 스틸리코 장군은 이 두 황제가 너무 찌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재위 찬탈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를 거부했다는 거죠. 스틸리코는 한마디로 독야청청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호불호가 분명하죠. 우리 강직하면 부러지기 쉽다고 하죠. 그가 주로 서쪽 로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동쪽 로마, 동로마는 반 스틸리코파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고투족 알라리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찌질이 황제의 즉위로 또 제국은 둘로 나뉜 상황에서 서고투족이 침공해 옵니다. 서고투족이 낳은 최고의 족장인 알라리크죠. 자, 명장 스틸리코가 주로 머물러 있는 서로마보다는 동로마를 주로 약탈했는데, 이때 이제 스틸리코는 군대를 이끌고 이를 막으러 갑니다. 그는 10분의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알라리크를 이제 격파하게 되죠. 하지만 도망가는 것을 추격은 포기합니다. 자, 위협이 사라지자 스틸리코를 다시 또 비난하게 되는데, 동로마는 자, 같은 야만족이니까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순순히 놓아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틸리코는 완전히 정나니가 떨어져서 서쪽 로마, 서로마, 이탈리아로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알라리크는 다시 재기하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라리크의 위협이 계속 지속이 되자 동로마는 동방의 황후 유독시아 그리고 환관 유트로피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알라리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알라리크를 일리리아 지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습격이나 약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군사령관이니까 공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로마 제국도 협박하면 굴복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더 황당한 겁니다. 이 일리리아 지역이 바로 서쪽 로마에 속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동로마 황후와 환관이 알라리크를 서쪽 로마에 속하는 일리리아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적을 서방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면서 동서로마는 분열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겠지, 이 정도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 제국이 이제 바로 이 동로마, 서로마가 있는데 알라리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그 일리리아 지역, 지금 크로아티아 지역이죠. 여기에요, 여기가. 한번 볼까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틸리코 서고투족을 격파하다 401년 동로마 군사령관인 가이나스를 처형합니다. 동로마는 이제 자신의 군사령관인 가이나스를 처형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스틸리코파 장군이었어요. 근데 역시 당연히 고투족 출신이고 야만족.
고투족은 당시에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를 처형한 것은 이단 배척 그리고 스틸리코파를 제거한다,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서방과 마지막, 그러니까 동방과 남아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틸리코가 동방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402년 스틸리코는 알라리크와 다시 재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라리크의 처자식까지 포로로 잡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후 서방의 황제인 호노리우스는 밀라노에서 라벤나로 천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고투족이 쳐들어오니까 여차하면 바다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가고자 천도한 거예요. 자, 밀라노, 여기 원래 이제 서로마의 수도가 밀라노였거든요. 근데 어디로 천도하는가? 바로 라벤나 여기로 천도한다. 왜냐, 여기서 바다를 통해서 여차하면은 콘스탄티노플로 튀기 위해서 이때 천도가 된 거고, 이 이후부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접수하는 동고투족 당시까지 해서 이 라벤나는 오랜 수도가 되지요. 자, 스틸리코 동고투족을 격파하다. 자, 405년 동고투족이 침공합니다. 족장 라다가이소가 무려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40만 동고투족 습격에 대항하는 로마군은 고작 2만 명이었대요. 자, 이런 상황은 제국 말기에 만연했던 병역 기피, 특히 기독교인들이 병역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네요. 자, 멸망의 시간을 홀로 늦춘 스틸리코 장군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노예를 해방시켜서 군부대를 3만 명까지 충원합니다. 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옥타비아누스 이후 원수정 시대에는 한 군단 병력에 불과했던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최대로 만든 게 고작 3만 명밖에 안 됐다. 그 3만 명으로 40만의 동고투족과 싸우는 건데, 자, 전투는 바로 피렌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피렌체에서 이 40만의 동고투족 침공을 완전히 격파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삼고, 이제 그들 다 노예로 이제 팔아 넘겼는데, 그래가지고 노예 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다 그래요. 너무 많은 이제 40만 가운데 전부 다 노예가 되니까, 그 노예를 소유하는 그런 이제 황당한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 히포에서 지켜보던 어거스틴은 신의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스틸리코 장군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습니까? 목구멍만 넘어가면 곧바로 뜨거움을 잊는다 하죠. 자, 잠잠했던 스틸리코에 대한 비난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자, 노예 군단은 이제 이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여전히 스틸리코를 따릅니다. 왜냐? 스틸리코 사령관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스틸리코의 청렴 결백에 완전히 전폭적인 신뢰와 충성을 보인 것이죠. 자, 전투가 동고투족을 이제 격파한 곳이 바로 피렌체이죠. 피렌체. 자, 스틸리코 이이제이로 궁지에 몰리다. 자, 406년 각종 야만족이 합세해서 이제 15만이 또 침공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저 브리타니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콘스탄티누스 3세 황제를 참칭하면서 브리타니아 지역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고, 거대 농장주였던 언론 의원들도 군 입대하지 않고 전부 자기 재산 지키는데 급급하고,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병역을 기피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스틸리코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카드인 EEJ 카드를 꺼냅니다. 그는 알라리크, 그동안 로마를 침공했던 서고투족 족장 알라리크와 동맹을 맺고 이 야만족 15만을 함께 물리치자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가 퍼지죠. 바로 이 스틸리코의 아내인 세레나도 남편을 등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알라리크, 이 서고투족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 바로 당시 니케아 정통파에서 이단으로 정지했던 그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리우스파 이단과 동맹을 맺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단자다.
그리고 매국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지만 이단 논쟁이 여기서 벌어지면서 결국은 로마는 멸망의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자, 스틸리코파 장수들 모조리 숙청되다. 반 스틸리코파 아지트는 밀라노였습니다. 이 밀라노는 지난 영상을 살펴본 그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그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으로 이 즈음 강력한 기독교 도시로 거듭나 있었죠. 거기서는 어때요? 감히 이 아리수파 이교도와 동맹을 맺어, 더 나아가서 이단자와 동맹을 맺느냐? 그래서 병사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었죠. 병사들도 이 총사령관을 매국노라고 막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스틸리코 장군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다한 것은 바로 그가 만들었던 노예 출신 병사들 뿐이었죠. 그래도 이 스틸리코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황제 호노리우스의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이 즈음 금이 갑니다. 이유인즉슨 이래요. 408년 동로마의 황제인 알카디우스, 그러니까 호노리우스 입장에서는 형이죠.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은 황후인 유독시아가 7살밖에 안 된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섭정으로 통치하게 되죠. 자, 호노리우스는, 서로마의 황제인 호노리우스는 동방인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조카의 통치를 돕겠다고 이제 스틸리코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당시 13년간 제위에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밝힌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스틸리코는 단호히 반대하죠. 왜냐? 이 서로마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황제가 자리를 비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처음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완전히 삐지는 거예요. 왕삐짐. 뒤끝 장렬. 단단히 삐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스틸리코 반대파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바로 노예 출신 환관인 올림피우스가 서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어거스틴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날마다 황제를 찾아가서 스틸리코에 대한 이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교도 거기다가 이제 이단자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황제와 틈이 갈라진 그 사이에 뒤집고 들어가서 황제의 핵심 측근이 되죠. 황제는 파비아 군단 기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스틸리코파 장수들을 모조리 숙청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로마인 스틸리코의 죽음. 자, 파비아에서 일어난 참극. 거기서 자신을 따르는 장수들이 전부 죽는 거죠. 당시 볼로냐에 있던 스틸리코는 고뇌의 밤을 보냅니다. 자, 한번 지도 볼까요? 제국의 수도인 라벤나가 있고요. 라벤나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 파비아 여기에서 참극이 일어났고, 스틸리코는 당시 볼로냐에 있었다. 볼로냐에서 이제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죽음을 맞을 것인가? 부하들은 끈질기게 독촉을 하죠. 거병합시다. 하지만 그는 로마 지도층의 최고 덕목인 뭡니까? 신의를 지킵니다. 야만적으로 늘 무시받던 스틸리코였죠. 그런 그를 선제인 테오도시우스가 어때요?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을 황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두 아들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제 테오도시우스와 맺은 신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최후의 로마인으로 남습니다. 408년 혼자서 무장 해제하고 라벤나에 있는 황궁으로 출도하라는 황제의 호송장이 볼로냐에 있는 스틸리코에게 날라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처형이 되죠. 이후 놀랍게도 로마 군단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장병들은 집단 탈영해서 어디로 가는가? 서거투족 족장인 알라리크에게 향하죠. 그리고 이후 서거투족은 최강 전력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후 벌어진 게 서거투족 알라리크의 로마 겁탈, 두 차례에 걸친 겁탈이 일어납니다. 1차 겁탈 408년. 자, 스틸리코가 사라지자 로마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 스틸리코 장군이 이렇게 어이없게 처형되자 그를 따르던 노예 군단을 비롯해서 많은 군단들이 완전히 진절머리를 이제 느끼고 어디로 갑니까? 서거투족에 투항을 한다.
서고투족은 최강 전력으로 거듭나서 로마를 겁탈하는데, 자, 3만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진격하죠. 라벤나 황궁에는 선발대조차 안 보냅니다. 왜냐? 허울뿐인 황제에게는 아무런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황제도 그리고 올림피우스도 당시 총사령관이 된 스틸리코를 대신해서 총사령관이 된 올림피우스도 숨죽이며 알라리크의 군대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 행선지만 살폈죠. 알라리크의 출전 경로입니다. 자, 쭉쭉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 황궁에 있는 라벤나는 그냥 지나치죠. 당시 로마는 촘촘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30만의 인구 그리고 충분한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작 2달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항전 능력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력에 달려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2명의 원로원 의원이 협상단으로 알라리크 앞에 옵니다. 알라리크가 말하죠. 로마 시내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내놓아라. 국고에 있는 것이든 개인 집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그러자 원로원 의원이 말하죠. 그것이 당신의 요구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알라리크가 말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결국 다 털리고 이들은 겨우 봉쇄가 해제된 것밖에 없죠. 후회와 절망감에 빠지죠. 와, 스틸리코만 살아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2년 후 2차 겁탈이 이루어집니다. 410년. 자, 공갈이 무서운 건 뭘까요? 한번 굴복하면은 그 후에도 한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409년, 이번에는 10만으로 병력이 늘어납니다. 왜냐? 원로원을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냈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지원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원로원 의원과 감독은 라벤나에 있는 황궁으로 가죠. 왜냐? 황제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로마가 털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근데 이때 함께 가는 로마 감독은 안전이 걱정된다며 라벤나로 가는 길에 그 경호를 그 알라리크, 자신을 침공해온 알라리크에게 경호를 부탁하죠. 세상에, 자기 앞마당인 이탈리아 반도를 여행하면서 고투족 병사에게 경호를 부탁하는 상황. 확실히 말세는 말세죠. 자, 라벤나 황궁은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알라리크의 요구를 단호히 반대만 한 올림피우스. 그리고 황제는 계속 도망갈 생각밖에 없고, 심지어 훈족 10,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 서고투족을 물리치자고 제안해가지고 신하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기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는 올림피우스를 처형하고 나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죠. 후회 막급입니다. 아, 스틸리코. 저놈의 환관 올림피우스 말 듣고 스틸리코를 죽였는데, 스틸리코만 살아있었으면 후회 막급.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410년 8월 24일 두 번째 로마 겁탈이 이루어지죠. 10만 명이 5일간 약탈합니다. 알라리크는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죽이지 마라. 그리고 교회는 손대지 마라. 10만 명의 약탈치곤 잔악행위가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갖다 바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파지만 서고투족은 교회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단이 더 관대하다. 이런 사항을 지켜보고 당시 히포였던 어거스틴은 신궁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리고 거기서 강제로 맺은 성관계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수많은 수녀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던 제롬 역시 로마가 털린 상황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서고투족은 로마를 이제 약탈한 이후 남쪽으로 가다가 알라리크는 병으로 급사하게 되고 새 족장 아타울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턴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에 있는 갈리아 남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는 길에 황제의 이복 누이인 갈라 플라키디아를 데려가서 결혼하죠. 갈라 플라키디아. 테오도시우스 황제 본처 소생의 2아들 호노리우스, 알카디우스 각각, 호노리우스는 서방, 그리고 알카디우스는 동방의 황제였죠. 후처 갈라에게서 낳은 딸이 갈라 플라키디아다. 이 황제의 이복 누이인 갈라 플라키디아를
서거투족의 새 족장 아타울프가 데려가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로마를 지키던 마지막 최후의 로마인 마지막 버팀목 기둥이었던 스틸리코 장군이 처형되는 그런 가운데, 왜 처형됩니까? 그런 가운데 이단 논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상황 파악을 이제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가 처형되고 로마가 1차, 2차에 걸쳐서 서거투족 족장 알라리크에 의해서 완전히 털리는, 겁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